장애인식 개선 교육 시간으로 우리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에서 우리 이소나님과 제가 함께 협업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교육 현장 말고 밖에 나가면은 저희가 또 듣는 얘기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저희를 어떤 관계로 볼까요? 엄마하고 딸? 엄마랑 딸, 네. 자매, 자매로부터. 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관계로 보이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제가 안 쓴 것도 있어요. 엄마와 아들 소리도 가끔 아들? 가끔이 한 0.1% 정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사이좋게 물론 싸우기도 해요 준비하면서 네 사이좋게 강의를 진행하는 협업 강사인데 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어떤 동등한 동료 관계를 보지 않고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뭐 엄마와 딸, 뭐 이런 어떤 수직 관계로 볼까요?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물어봐가지고요. 물어봐서 볼수 있고, 근데 길거리에 지나가면, 선생님, 요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요거 좀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죠? 네, 같이 다니면 저희 지금 같이 한지 저희를 얼핏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뭘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뭐 때문에 이거를 같이 뭘 하는 사람들일까?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건데 좀 전에 소개드렸다시피 동료인데 한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뭔가를 한 지가 한 7년 가깝게 지금 돼가요. 7년 가깝게 돼가는데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해요. 지하철을 이용을 하면 소나님 지금 이제 앉아 계시니까 아주 활동적으로 보이시죠? 활동적이에요. 근데 뭔가 지지대가 없으면 잘 못 서 계시고요. 오랜 시간 못 걸으세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항상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나 막 찾아다니면서 저희는 엘리베이터 찾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이제 타고 내려가고 또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에 이제 찾아서 막 또 거기 가면 그래도 자리가 좀 앉기가 쉬우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엘리베이터 이용 많이 하시죠. 그럼 이렇게 소나님과 제가 딱 엘리베이터 등장하는 순간 딱 쳐다보세요. 그럼 소나님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그러다 저한테 계속 시선이 꽂히세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따라오세요. 따라오는 거 아니죠. 그냥 그분들 가실 길 가는데 저희 뒤를 이제 먼저 내리라고 해놓고 뒤에서 오셔요. 근데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 크게 들리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크게 네. 들리는 소리. 내 흉보는 거. 네, 흉보는 거. 네, 비슷해요. 수근수근 하십니다. 흉보는 건 아닌데 뒤에 오시면서 저 엄마는 어쩌다 저런 딸을 낳았을까. 맞아. 진짜 고생이 많겠다. 그러면서 또 뒷붙여서 하나 더 전생에 저 엄마 무슨 죄를 졌을까 굉장히 아이고야.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장애인, 한 사람은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저는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생에 죄를 많이 진 사람, 또 소나님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여자를 전생에 죄를 많이 짓게 만드는 사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노약자석 앞에 가서 한 번은 이제 자리에 소나님 앉고 저는 이제 서서 가는데 저는 아직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탈 나이는 안 됐어요. 그래서 서서 가는데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앉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그때 마침 나야에서 한 회의를 3시간인가 4시간 하다 간 날이었어요. 저는 서 있고 싶었어요. 앉았더니 그때부터 주변 분한테 저를 막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에 대해서 소개를 지금 주변 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처음. 네. 당황스럽죠? 저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네. 소개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뢰가 제가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분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막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대요. 그래서 앉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나님은 보시다시피 저보다 훨씬 젊습니다. 청력도 저보다 훨씬 밝으세요. 저는 보실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오른쪽 귀 한쪽 귀가 청력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혹시라도 저는 진동으로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이목을 닫는 게 좋지가 않아서. 근데 백에 놓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 저는 못 들어요. 근데 소나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요. 그럼 받으면 어떨 때 받기 싫은 전화도 받을 때가 있고 그럴 정도로 청력이 좋으신데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할게요. 네.
근데 마치 소나님은 못 듣는 거 뭐냐. 저는 듣지만 소나님은 못 듣고 못 느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막 하실 때 그분들은 선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당히 그것이 불쾌하고 또 소나님한테 상당히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런 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은 시선. 그분들의 그 시선이 저한테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날마다 혼자서 반추하고 성찰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옷차림을 이상하게 했나? 아니면 내 표정이 안 좋았나? 거울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곰곰이 하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우연하게 소나님이 제 그 시선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못 느낀대요. 못 느끼는데 제가 아마 중도장애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셨던 얘기들을 조금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마음이 좀 몽골몽골해지는 게 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고 이제 지내다가 이런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옥재님 때 덕분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좋은 동료인데 누군가의 시선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어떤 수직 관계로 보는 거는 그냥 장애인이 그냥 한 사람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비장애인이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도대체 장애인이라는 게 뭔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존재를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이 돼야 될까요? 혹시 여기 당사자분들 안 계시죠? 저밖에 지금 아니 당사자분 계세요. 네. 제가 중요해서 네. 독보적 네, 지금도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장애인이란 어떤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장애인이란 이런 거다.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유롭게. 장애 갖고 있는 사람.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장애복지법에서는요 장애를 아래와 같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자라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고 나에게 학습권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전부터 누군가가 풀어놓은 장애에 대한 정의로 장애인을 배워왔고 익혀왔고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장애인은 그냥 이렇게 제약을 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불쌍한 사람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한 명은 비장애인이고 한 명은 장애인이 지나다니면 그냥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구나 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정의에 입각해서 현재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15가지 유형으로 네, 장애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 15가지 유형이 처음부터 사실은 15가지 유형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5가지 유형으로 이제 출발했던 장애 유형이 이제 10가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15가지 오기까지 사실은 장애가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유형이 늘어나게 됐는데 어떤 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 유형도 점점점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도 의무화가 된 것처럼 된 것만큼 우리 사회도 점점 이렇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장애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 지금 계단이 있던 곳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턱이 있던 곳에 경사로가 생기고 이렇게 곳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사소하지만 조금이지만 그래도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선생님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2018년도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서울시 복지재단 시민기자로 2018년에 1년 동안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뭔가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맨 왼쪽에 보이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 어린이 대공원의 저는 못 꿈틀꿈틀 놀이터. 가봤어요. 네, 맨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놀이기구로 혹시 연상이 되실까요? 모르겠는데? 경사로라고 그래도 말을 좀 하시던데 늘 그럼. 경사로요. 네 맞아요. 미끄럼틀. 근데 이 끝으로 쭉 올라가면 이 끝이 미끄럼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나님은 휠체어를 이용을 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저는 밀고 해서 이제 올라가 봤는데 접근도 용이하고 다 용이했어요. 근데 끝까지 가서 미끄럼틀을 내려다 보니까 웬만한 심장을 가진 사람 아니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어찌 됐건 이제 시도가 좋았고 그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분을 모시고 올라가서 휠체어를 안 잡고 내려. 휠체어를 거기다 놓고 내려갔다가 다시 휠체어를 끌고 내려와야겠죠. 뭔가 이제 체험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적인 걸로 볼 때 참 그래도 좋았고요. 네.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떤 놀이기구인지 다들 아시죠? 놀이기구 이름 한번. 뱅뱅이 뺑뺑이. 네. 쿵틀쿵틀 놀이터. 사진은 네 이게 회전 놀이기구 뺑뺑이라고 아, 해요. 회전. 네 여기 보면 단차가 없어요. 아, 그 주차 타워에 있는 그 차 올라가는 것처럼 단차가 없어서 휠체어가 쉽게 올라가서 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묶게 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해서 쉽게 비장애인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돌리면서 놀 수 있게 이렇게 고안이 돼서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제 이 기사가 올라가고 밑에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뭐라고 달리냐면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예요. 뭐 저런 놀이터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장애인 어린이도 놀이터에 간다는 사실을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뭐 이런 댓글 밑에 쭉 달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혹시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럽네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추측만 저는 지금까지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드리면 다 하나같이 그러세요. 발달장애인 어린이가 나오는 걸 상당히 두려워한대요. 대부분 비장애인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그들의 다른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면서 근데 비장애인 어린이들이 그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나가서 뭔가 소리에 민감해서 자기 얼굴을 막 두드린다거나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뭐 기침 소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소리 지르는 거에 민감해져서 그 아이를 가서 밀거나 때리거나 꼬집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고 민원을 넣는다는 것이죠. 혹 가다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장애인 어린이들은 놀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논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엄청나게 싸우죠. 네, 어, 많이 싸워요. 활동지원사분들이 사실은 말씀이 걔네들은 욕대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닌데 비장애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위험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제가 참담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 꿈틀꿈틀 놀이터 이후로 고장의 통합 놀이터라는 게 한 10군데가 생겼어요. 한 10군데 이상 지금 생겼을 거예요. 뭐 세종시에는 뭐 1000평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크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수원인가 어디에도 생겼고 여기저기 이제 학교 현장을 나가면 어린이들이 자기는 이 그네를 타봤다 그러고 뭐 막 그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근데 올 봄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10군데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서 들어가면 진입조차가 안 돼서 이용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 좀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혁재 선생님이 이제 꿈틀꿈틀 놀이터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쪼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이렇게 의무 교육도 받을 만큼 여러 가지가 뭐 점점 더 제도가 확충이 되고 이제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은 부분과 구조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고자 하는 구조가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로만 만들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네, 그러한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장애가 있어서 안 돼, 넌 장애인이어서 안 돼. 어떤 개인이 가진 조건을 내걸면서 그런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별이라고 부르고 배워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차별이라는 정의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장애와 비장애를 얘기하면서 차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게 선생님들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꼭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단어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는 내가 차별인가? 라고 느꼈을 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쟤도 그렇고 옆집에 있는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고 그냥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무뎌졌을 뿐이겠죠. 제가 여기서 나 차별 한 번도 안 받고 자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 드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고 정해놓은 장애인들에게는 그 차별이 더 심했겠죠. 네.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날은 숨바꼭질을 하는 날이에요. 오케이. 근데 어디로? 골방. 골방 안에 뒤주? 있는 장롱 뒤주 이런 거잖아. 뒤주 이런 거 있는데 전생이 전생 뒤주를 받은 어쨌든 방 안에 있는 장롱 속에 숨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집이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고 저희 집이 그렇게 두가지도 않았는데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사는 방으로 이제 생활하는 방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찾으러 올 때까지 여기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거기서 장애인이랑 차별하냐? 이랬을까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왜냐면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 누가 오면 숨는 게 저의 익숙함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때로는 그래! 이러면서 내가 어제 들켰던 시간보다 더 길게 내가 열심히 잘 숨어봐야지 이런 기억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장애인이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있다는 이유로 내 가족이 아니게 된 그런 장애인을 학대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아이를 잘못 낳아서 그 아이가 장애인이 됐다. 이런 학대는 미신적인 시절들이 우리 사회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시는 것들 있으면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를 필요로 하는 때가 있네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제일 싫어한다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나 때는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정말 통금이 있던 시절에 저는 살았어요. 서울 여자이기 때문에 통금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충청도는 내륙지방은 65년도에 통금이 없어졌고요. 통금이라는 거 혹시 모르는 분 여기 계실 거예요. 12시면은 다 집으로 들어가라고 국가에서 나팔을 불어주고요. 4시면 이제 나와서 활동하라고 기상시간이라고 나팔 올려주고 12시부터 4시까지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65년도에 충청도는 풀어줬고요. 86년도까지 서울은 그 통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 통금으로 인해서 아침 4시면은 이제 택시도 그때부터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면 여자는 절대 안 태워줬습니다. 첫 손님으로 재수 없다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경 쓴 여자. 안경 쓴 여자도 안 태워줬대요. 저는 그때 안경을 안 썼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도 그냥 안 태워줬대요. 그냥 재수 없다고.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하루 종일 안 태워주는 기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손이 절단된 분한테 뭔가 먹을 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날 하루 종일 혼인하고 구박을 받고 해서 저녁도 못 먹을 정도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신과 학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한테는 있었던 뭐 이제 편견이라고 하면 편견이고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인데 굉장히 장애인을 저는 집안에 장애인 없어요. 친구도 장애인 친구가 없고요. 소나님이 처음이에요. 소나님이 처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소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장애인은 다 착하고 성실할 것이다, 술도 안 먹을 것이다, 욕도 안 할 거다, 담배도 안 피울 거다, 게임 중독 이런 거에도 절대로 뭐 접근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나님 만나면서 그런 선입견은 다 없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받으세요. 네. 이게 뭐 학대나 미신 이런 상황들은 지금은 이제 구조적,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많이 없어졌고 또 없어지려고 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는 장애인은 이럴 거다, 장애인은 이럴 거야, 장애가 있으니까 뭐 할 거야 라는 본인의 어떤 추측에 덧입혀진 결과로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그것이 또 차별적으로 이어져가는 상황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처럼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법을 제정해보자 라고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자, 이 법이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2008년 4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정말 우리가 비장애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일이나 자유롭게 여행을 가는 거나 먹는 거나 어떤 모든 권리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모든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영역 중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 고용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법이 처음 생기고 벌써 지금 한 12년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나라 법치가 우리나라가 겁나 좋은 나라니까 그럼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하나도 없겠죠? 그랬으면 참 좋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법제화가 돼 있고 그것이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특히나 고용 부분에서는 많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겪고 계시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는요, 장애인 의무 고용 의무제라는 게 있어요. 전체 직원의 몇 %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라! 라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고용 의무를 이게 민간이라는 국가 지자체별로 조금 이제 비율이 다른데, 이런 고용의 의무율을 초과해서 달성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돈을 준대요. 근데 이 돈을 한 달만 일시적으로 주냐? 이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그 사업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폐업해서 소위 말하는 망하기 전까지는 왜 달마다 정해진 단가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꽤나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 관리를 하는 이제 관계부처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어떤 고용의 여건을 그 사업 고용 의무를 너무너무 지키고 싶으나 본인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여건을 진단을 하고 적절하게 이제 어떤 일을 때로는 창출을 해내기도 하고 또 이 직무를 배치를 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통합고용 지원 서비스라든지 어떤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고용 융자를 조금 더 저렴 금리로 해주는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이나 여러 시설이나 장비의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아니면 동료 직원 입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제도를 사용해서 장애인 직원을 채용을 했다고 칩시다. 장애인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채용을 했지만 이 사람이 장애를 이유로 들면서 자꾸 이 사람이 오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가 채용의 중점일 텐데 장애인을 채용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능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장애인 근로자 본인 당사자에게도 이런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 제도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동료들과 동일한 능률을 낼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도 이런 제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 청년실업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굳이 그러면 이거 젊고 팔팔한 청년들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국가적인 제도까지 활용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함께 일을 해야 할까요?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의미라든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고용의 의미에는 법에 대한 준수라는 게 있어요. 고용률,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법에 대한 준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다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윤을 결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회로 이익을 환원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적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시민적 권리라는 것은 상당히 근로를 통해서 획득하는 일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도 근로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32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를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를 할 의무를 진다. 권리와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권리와 의무를 함께하는 법을 지키게 되는 우리 기업이 되길 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을 두고 고용의 의미를 두고 고용의 의미를 두고 지금 기업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손하나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용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장애인을 고용해서 함께 재미있게 상생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한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라는 곳인데요. 여기는요 전체 직원 60명 중에 5명을 중증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채용을 하고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고나라 보안관이라는 직책을 수여하는데요. 이 중고나라 보안관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일이냐?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나 불법 유해거래 등이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색출해내는 작업들을 하는 각 영역을 나눠서 그런 것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는 일이 바로 중고나라 보안관이라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인데, 자 이것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여기 사진을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는 두 번째 서 있는 남자분 있잖아요. 제 친구예요. 실제로 제 친구인데 이분은 이제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이시고 언어 장애가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똑같이 취업 준비를 해요. 열심히 했어. 근데 이력서를 내면 보통 이력서를 내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여보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냥 그쪽에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정말 몇십 번의 이제 시도 끝에 이곳을 알게 돼서 면접을 보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저한테 계속 우리 회사 너무 좋다 우리 회사로 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벌어가지고 경조사비도 내고 그래서 가족들 용돈도 주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일 엄마 나 오늘 뭐가 필요한데 용돈 얼마만 줘 이렇게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자기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얘가 집에 붙어있질 않아요. 맨날 어디 가 그렇게 퇴근을 하면. 근데 이 친구가 이번 2020년 5월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당근마켓에 입지가 밀려가지고 점점 이게 정리해고가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좀 못되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고나라에서 차출된 자회사로 이 사람이 더 높은 직급을 안고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그냥 조금 지금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 되니까. 이 중고나라 보안관들이 그 실적의 30%를 초과 달성하는 그런 높은 우수력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도 이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나 우리 모두에게 이 근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단순한 돈을 넘어 어떤 가치를 주는지 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갔다가 활동지원사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 활동지원을 하셨었대요. 활동지원사를. 그러다 한국에 와서도 이제 하게 됐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대요. 장애인들이 너무 없대요. 미국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대요. 근데 제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요즘 장애인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한국
밖에 살고 있는 분과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의 이렇게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 그러면 미국에는 장애인분들이 다 그냥 산책 나오고 놀러 나온 것일까? 그분들 물론 근로를 하러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그거에 위해서 힘을 써주시고 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네. 와우. 네, 감사합니다.